오케이. 시간이 돼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도시 설계론에 이어서, 이 수업이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2학기 때 이 도시 설계론의 이론 교과목을 들은 것들이 직접적으로 연계가 될 거예요. 어제도 여러분하고 도시 설계와 관련된 내용, 사실은 어제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했던 내용들이 도시 설계와 관련된 내용들이와 직결되어 있어요. 역사를 분석하고 또 그런 역사 분석한 결과를 어떻게 건축 설계에 적용할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과정인데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해줘서 고맙고 사실은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또 그 결과를 어떻게 적용할 건가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또 훈련을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성숙된 건축가로 도시설계가로 성장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열심히 잘해줘서 고맙고요. 오늘은 그래서 도시설계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도시설계를 하게 된 배경과 개념, 실질적으로 현대에 들어와서 도시설계라는 개념이 태동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근데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우리의 전통 건축에 전통 마을에 도시설계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도 분석하면서 도시설계가 추구하는 것은 개별 건축에서 집합 건축이에요. 나 혼자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건축이 아니고 이웃과 어우러져서 주변 건물과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건축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차량이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도시 설계의 핵심입니다. 현대의 뭐 뉴오바니즘이니 뭐 이런 데서도 하나같이 얘기하는 얘기가 그동안 너무 기능주의 중심으로 도시를 발전시켜 왔었고 현대에 와서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기능 중심, 자본 중심의 그런 사회로 발전되어 왔던 그런 도시 설계가 아닌 이제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 그리고 차가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인 도시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이게 도시설계가 추구하고 있는 핵심적인 키워드들이에요. 항상 그 중심에는 사람, 생명체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이 그 베이스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설계의 배경과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도시설계가 태동했던 배경은 20세기 초반에 어떤 도시화의 문제, 그리고 도시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00년도 말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산업혁명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응? 산업혁명이 뭐야? 웅이 아무나 대답해. 산업혁명이 뭐야? 아는 대로 자유롭게. 어, 교수님 들리십니까? 잘 들려? 어, 대량 생산을 공업화를 도입해가지고 생산량을 늘리는 게 산업혁명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근데 왜 그러면 그것을 산업혁명을 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뭐였어? 산업혁명이 가능하게 했던 것은 뭐였어? 기계화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기계지. 그지? 현대에 따지면 현대 그럼 21세기 산업혁명은 뭘까? 4차 산업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AI? 인공지능일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의 산업이 새로운 산업혁명으로 될까? 그건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이야. 그지? 그러면 산업혁명이 말했던 데, 웅이가 말했던, 한대표가 말했던 대로 그동안에 농업 생산에 의해 수공업에서 이렇게 했던 그런 산업에서 이제는 대량 생산의 전기기관의 발명에 의해서 대량 생산의 시스템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잉여 자본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지. 그지? 이제 생산을 많이 짧은 시간에 옛날에는 하루에 10개 만들었던 것을 하루에 100개, 1000개까지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왔으니까 엄청나게 잉여 자본들이 많아졌겠지. 이제 그걸 갖다가 판매하고 해야 되는 거고 또 그런 산업혁명이 일어난 공장 시설들이 어디에 배치됐느냐? 어디에 배치됐겠어? 도시에 배치, 도시에. 응?
도시에 배치됐는지 도시 공장 생산들이 거기에 배치된 사람들이 도시에 모르든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대부분의 그 공장들은 도시에 배치됐었다. 그런 시설들은 주로 어디에 배치됐어? 물품을 쉽게 그지? 판매하고 그다음에 교류하고 있으니 접근성이 좋은 장소들, 그지? 그 생산해서 쉽게 판매할 수 있는 장소들. 옛날에는 뭐 전기기차가 발명됐다고 할지라도 판매하는 것이 어렵겠죠. 배로 이동해서 너희들이 조사했던 것처럼, 그지? 거기 배가 주로 교통수단이었었고, 그다음에 마차를 통해서 이동하면서 또 이동했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대량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였을 거고, 어떻든 사람들은 농촌에서 도시로 모여들었다. 그러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산업 자본주의가 발전을 하게 돼. 그지? 자본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 기계를 사들여 가지고 대량 생산을 했겠지. 그러면서 자본가들은 대량 생산을 통해 가지고 또 돈을 많이 축적을 했을 거야. 그랬을 거 아니니. 그지? 당연한 얘기지. 그지? 그래서 산업 자본주의가 발전을 하게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19세기, 그러면 19세기 이후에는, 19세기는 몇 년도야? 1800년도야. 1세기는 언제부터 0세기부터 0년부터 100년까지를 1세기라 그래. 그지? 기원의 1세기, 뭐 2세기, 3세기, 4세기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왜 2000년도에 살아가는데 21세기라고 하느냐? 그걸 이해를 나도 정말 이해를 못했어. 왜 이게 21세기, 2000년에 21세기를 하지? 그 기본을 몰랐던 건 아주 단순한 얘기를. 근데 누군가가 알려줘서 21세기는 이래서 21세기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야기 시작했는데 어떤 19세기는 1800년도를 얘기하고 있어. 1800년도 이후에 이렇게 급격한 도시화가 일어나. 그 근본적인 이유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농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농촌에서 도시로 일자리를 따라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야. 유럽에서는 1700년도 말에 1800년도에 이미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1800년도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도시로 모여들었고 우리는 언제 그렇게 해갔어?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때 공장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도시로 나갔다고. 어디로? 부산으로, 대구로, 인천으로, 서울로 이렇게 우리 전라도 쪽에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서 농촌에서 태어났는데 일자리가 없는 거야. 일자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나갔지. 그지? 옷감 생산하는 곳으로. 그렇지? 신발 만드는 곳으로. 그렇게 갔단 말이야. 지금은 어떻게 됐어? 그 일자리들이 산업들이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살게 되니까는 다른 곳 인건비가 저렴한 곳에 빠져나갔지. 중국으로, 베트남으로, 어디로. 그래서 인건비가 저렴한 곳 산업시설들은 계속적으로 이동하고 우리는 또 새로운 문화, 또 고부가 가치의 문화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IT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계속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산업적인 기능들은 계속해서 유동해 가면서 가고 있고 선진 국가들일수록 문화 산업에 많은 것들을 투자하면서 발전해 가고 있다. 어떻든 간에 19세기에는 이렇게 굉장히 19세기 이후에 급격한 도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폭발적인 폭발적인 도시 성장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인구가 급격하게 이렇게 증가하게 되고 잠깐만요. 그러면서 물품은 대량 생산으로 인해 가지고 교육이라든가 상업 활동들이 발달을 하게 되고 또 도시는 그에 따라 가지고 과밀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도시의 물리적인 환경이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과밀화가 초래되고 그러면서 19세기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과 이 주거 환경은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일단 나중에 사진에서 보겠지만 굉장히 열악했어요. 그래서 이 영국의 이 잉글랜드 웨일즈 지역 이 귀족 상류층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또 굉장히 환경이 열악했기 때문에 아마 평균 연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본 자료에 아마 평균 수명인 것 같아요. 55세가
평균 수명이었었고, 또 영국 런던의 램베스 지역의 기능공 집단의 평균 연령은 29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내가 다시 확인해 갖고 알려줄게요. 나는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살았던 환경의 오염으로 인해서 어, 그 귀족 계층들 웨일즈 지역의 귀족 상류 계층의 평균 수명 55세, 영국 런던의 램블스 지역의 기능공 집단의 평균 연령 29세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건물 한 채당 거주자 수가 7.6명이었는데 말해서 그래도 영국은 좀 나았지만 베를린은 52.6명. 그러니까 베를린이 밀도가 훨씬 더 높아. 독일의 베를린이 20세기에 굉장히 더 높은 밀도를 가지고 있었다. 인구 밀도가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는 얘기고, 그죠? 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건물 한 채당의 거주자 수가 7.6명, 베를린은 50.6명, 그 다음에 뉴욕시와, 미국의 뉴욕시의 10번 구와 11번 구의 인구 밀도가 헥타르당 1,730명 정도로 이때 당시 아주 최악의 주거 환경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인구 밀도가 높다는 얘기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사람들이 받고 살아야 한다는 얘기고, 그죠?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안 갖춰진 데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은 문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방 하나에 몇 명이 뭐 같이 오래 살고 하는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1976년도에 점일 개발을 추구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인구 밀도가 헥타르당 370명 정도였었고 용적률이 200% 이하로 이렇게 되고 5층 이하로 이렇게 제한을 했었어요. 이때 당시에 1976년도에 서울의 밀도와 비교해 보면은 여기 뉴욕시의 인구가 얼마나 높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370, 400 나누기 해도 몇 배는 4, 32, 4, 4, 5, 4, 5, 20, 4, 32, 4, 4, 46, 4배 정도. 그죠? 서울의 1976년도에 인구 밀도의 4배 정도가 뉴욕시에 이때 당시에 인구 밀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거 엄청나게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위에도 서울은 요즘에 밀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지만은 어떻든 간에 1986년도까지 저밀도 아파트 지구가 유지되다가 그 다음에는 주민들이 저밀지구를 해제해달라. 이유는 뭐예요? 그래도 밀도가 높아서 살기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유는 돈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죠? 아파트 개발해서 우리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부동산 가치를 높여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끈질기게 요구해가지고 1995년도 9월에 점유기절을 갖다 해제하게 됩니다. 어쨌든 교수님, 20세기 초반에 그 1800년도, 1900년도 초에 상황은 굉장히 열악했고, 그래서 열악한 어떤 주거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교외 주거지의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그를 위해서 새로운 교외 주거지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오게 되고요. 또 이 교외 주거지의 개발의 붐이 일어나면서 이 적절한 주거지 공급보다는 기형화된 교외 주거지만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의 광주로 예를 광주 주변 지역을 어떻게 개발해 갈 교수님, 거냐? 어? 저 지금 왜? 화면 공유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면이 공유가 안 되고 있어? 네. 그래, 내가 아까 잠깐만. 미안해. 잠깐만. 음, 이제 공유되니? 네, 보입니다. 미리 얘기해 주지. 난 당연히 화면 공유되는 줄 알았다. 음. 그래, 아무튼 여기까지는 화면 공유 나중에 하고, 뒤에 그림들이 쭉 있으니까 그건 이해하면 될 거고. 어떻든 이 교외 주거지들이 이렇게 개발 붐이 일어나면서, 잠깐만.
적절한 주거지를 공급하는 것보다는 기형화된 교외 주거지만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여기가 지금 뭐 영국의 유나이티드 킹덤의 위치인데 여기가 지금 웨일즈 지역이에요. 영국은 지금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노던 아일랜드 이렇게 세 개의 그 나라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가 웨일즈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이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에 그 잉글랜드, 웨일즈의 귀족 상류 계층의 평균 연령이 55세, 그 다음에 영국 런던의 람비스 지역의 기능공 집단의 평균 연령이 29세로 이렇게 해서 계층에 따라 가지고 커다란 차이점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산업혁명 이전에는 주로 간의 수공업으로 해서 이제 이루어졌었던 집에서 직접 물건을 만들고 가족이 필요한 것들의 옷을 짜고 뭐 이렇게 하는 형태여 가지고 소량으로 생산해서 만들었어요. 또 배틀로 이렇게 직접 짜가지고 그죠? 실크를 짜서 이렇게 하기도 했고 그러다가 1700년대 말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지전기기관이 발명이 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영국에서는 대량 생산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필요했었고 그 노동자들이 이 공장이 있는 도시로 모여들면서 도시의 주거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배를 짰죠, 삼배를. 우리나라에 공장이 만들어진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몇 년도부터 했을까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작하면서 했었으니까 6.25 전쟁이 일어난 그 다음부터 1950년대, 60년대. 그러니까 우리는 유럽에는 1700년도 말 1800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까지 200년, 220년의 역사를 갖는 그런 성장을 해왔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1906.25 전쟁 이후에 지금까지 50년, 60년 정도의 과정에서 압축 정상의 기간을 거쳐온 거죠. 200년 기간을 우리는 50년 만에, 60년 만에 했으니까 4배로 압축시켜서 발전시켜 온 거예요.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해 온 거죠. 빠르게 성장해 온 만큼 엄청나게 부지런히 살았고 열심히 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다. 양적으로는 충분히 성장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질적인 부분에서 많은 것이 결여되어 있다. 그죠? 정신적인 부분에서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 있고 정신적인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도시설계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느냐를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들 바로 우리 어머니만 해도 이렇게 시골에서 배를 직접 따셨어요. 수공예로 짜셔가지고 그걸 판매를 하셨었고 우리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었고 이렇게 김홍도의 그림에 나오는 배를 짜는 거 18세기 말에 배짜기 길쌈이라고 하고 했죠. 전라도 지역에서 특히 길쌈을 많이 했어요. 길쌈은 305수로도 쓰이고 또 돌아가신 분들의 수의에도 쓰였어요. 이 305시 이 화학제품과는 완전히 틀려서 수의에 쓰이면은 인체가 이렇게 다 이렇게 부패돼서 되잖아요. 그럴 때 그것과 같이 이렇게 일치해가지고 다 자연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삼미의 옷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간의 수공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직접 했었고 나도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들 옆에서 이렇게 하는 거 어머니 하는 거 보면서 뛰어놀았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공장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공장이 만들어지면 석탄을 주로 많이 이용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굴뚝에서 많은 연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도시 환경이 정말로 심각하게 오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이 공장이 일터리가 거기에 있다 보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공장 주변으로 모여들었죠. 그렇죠? 특히 도시 속에서는 이런 공장들이 커다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등장이 됐었고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밖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더 이상 도시의 환경들은 오염해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외곽으로 나가자. 공기가 좋은 환경으로 나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외곽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지금 그때 당시에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었던 부르주아 계층들, 노블하고 부르주아는 좀 다르게 되고 있어요. 용어 정의가 다르게 되고 있어요. 어떻든 상류 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과 오른쪽에는 노동자들의 삶의 그림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정말 화려하고 여유롭고 그죠? 그런 삶을 왼쪽에는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오른쪽에는 노동자의 모습이에요. 감자 하나에 가난한 노동자의 모습. 너무 비교가 되죠. 그죠? 여기는 노동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형성되었던 영국의 도시 빈민가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서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죠? 뭐 그때 당시에 수도 시설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고 각 집집마다 수도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도 안 됐었으니까 어떻게 돼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양동이를 가져와가지고 물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도 요즘 그렇죠. 물이 귀한 아프리카에 가보면은 다 물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편안하게 예? 도시의 인프라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집집마다 물을 공급받고 있지만 아프리카에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 특히 유럽에서 이렇게 산업혁명 이후에 노동자들이 모여들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1800년대 런던의 극빈층에 사는 슬럼가로 유명했던 이스트 엔드 지역이에요. 이 지역의 노동자의 부인들의 모습이죠. 별로 이렇게 즐겁게 뭐 웃고 있는 사람의 표정을 볼 수가 없죠. 그죠? 한쪽에서는 엄청나게 여유롭게 부를 즐기고 있는 반면에 이 노동자들은 이렇게 부인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 여기에 이 영국의 노동자들이 일하면서 잠을 잤던 공간들이에요. 공장의 일부분을 위해서 이렇게 잠을 잤어요. 꼭 뭐 같아요? 관 같죠, 관. 하나의 관에 누워가지고 잠.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자들이 잠을 자면서 일을 했었고, 그죠? 이랬다고 합니다. 여 밑에 있는 사진 한번 보세요. 이 노동자들이 의자에서 자다가 넘어질까봐 이렇게 줄을 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해서 이렇게 해서 잠을 잤어요. 이런 환경이었으니까 노동자들이 오래 살 수가 없는 환경이었죠. 그죠? 완전히 일에 전부 다 매몰돼 가지고 살아가고 그 다음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해야 했던 역할은 아니니까 어떻든 간에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온 노동자들의 삶 여기 지금 산업화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환경이 오염돼 공기 이렇게 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 전체가 오염이 되고 있고 여기에 노동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감히 현재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노동자들은 오염된 환경 속에서 또 빈곤한 삶을 지속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도 우리나라에 온 노동자들 엊그제 뉴스 보니까는 비닐하우스로 이렇게 돌아가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죠?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면서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건지 예? 에 대해서 우리가 건축 도시를 전공하는 우리가 어떻게 뭘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도시 운동이라든가 사조들이 열악한 도시 주거 환경이라든가 또 기회의 주거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하워드의 에베레지 하워드의 전원도시의 개념입니다. 여기 전원도시가 뭔지를 보면 한자에 보면 써 있어요. 다전자, 동선원자, 그죠? 그 다음에 도배할 때 도자에 도시할 때 도시예요. 그 밭이 있고 동산이 있으니까 자연과 함께하는 도시라는 뜻이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앞전의 도시는
완전히 환경이 다 공장으로 그다음에 연탄으로 CO2 뭐야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오염됐던 그런 환경에서 이제는 도시 밖으로 나가서 자연과 함께 살아가자 하는 게 하버드의 전원도시의 개념입니다. 또 토니 가르니의 공업도시의 개념은 이것도 자족도시를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공업도시의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가면서도 거기에 주거지가 인접해 있고 다양한 인프라들이 인접해 있어서 자족적인 도시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게 공업도시의 얘기고요. 뭐 소리아 인마타의 선형도시, 프리츠의 미래도시, 노크리비지의 부하장 계획과 빛나는 도시, 스타인의 라이트의 레드번 계획, 프랭크푸르트 라이트의 브로드웨이 이코시티 이런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도시에 대한 유형들에 대한 것들이 주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까 에베네즈 하워드의 전원도시 가든시티라고 하는 이 전원도시인데요. 1898년에 전원도시의 개념이 주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여기서 주창했던 것은 도시와 농촌을 결합돼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합의 결합을 통한 유쾌한 유대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새로운 생활과 새로운 문명을 창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네즈 하워드 전원도시가 그냥 태어난 게 아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도시가 수없이 이렇게 오염이 되고 또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높은 밀도로 살아가면서 열악한 환경에 살아가면서 이제는 좀 더 넓은 환경에서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자족적인 환경을 갖춰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시로 가자고 하는 게 하워드의 전원도시입니다. 태동의 배경을 보면은 산업혁명 이후에 극심한 환경의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태동이 됐었고요. 규모는 6,000에이커예요. 6,000에이커는 제곱미터라 하면은 2,400만 제곱미터. 2,400만 제곱미터 하면 평으로 하면 얼마인가요? 3, 6, 18, 37에 21, 7천만 제곱미터, 7천만 제곱미터, 7천만 제곱미터, 7천만 평 맞나요? 3.24? 조선대학교가 50만 평이에요. 50만 평. 정확하게 보냈는데 50만 평이라고 들었어. 그럼 조선대학교의 몇 배? 14, 5배 정도의 규모가 여기서 얘기하는 가든시티의 규모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케일에 대한 개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든시티 2,400만 제곱미터인데 이게 사이즈가 얼마지? 안 와닿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이즈 조선대학교 캠퍼스. 조선대학교 캠퍼스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아니고 저 산 위에 너머에도 있어요. 거기까지 다 전개가 다 돼 있어. 그다음에 영남대학교가 몇만 평이더라? 100만 평? 아무튼 그 스케일감을 가지고서 보면은 그러면 이게 가든시티가 이 정도의 규모구나 그러다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인구 규모는 3만 2천 명. 그래서 도심에는 3만 명이 살고 그다음에 도심 외곽에 농촌하고 그린벨트 지역에는 2천 명이 살게 하겠다. 그리고 모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전원도시에 6개의 전원도시로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6개 있죠. 방사형으로 이렇게 돼 있죠. 모도시 여기가 모도시예요. 여기에는 얼마나 5만 8천 명이 사는 도시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 모도시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전원도시를 배치하고 이 전원도시에는 자족도시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자족성을 저녁동이라는 얘기는 일자리를 거기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먹거리도 해결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런 게 자족도시의 목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들, 자족도시로 되어 있는 도시들 별로 없죠.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보면 서울 주변에 있는 도시들 대부분 다 위성도시예요. 무슨 얘기냐면 일자리는 전부 다 서울에 있고 전부 다 서울로 출퇴근한다는 얘기예요. 베드타운으로 만들어졌어요. 분당, 일산 전부 다 잠자기 위한 도시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제일 좋은 도시는 뭐예요? 스스로 도시가 그곳에서 일하고 그곳에서 생산하고 그곳에서 잠잘 수 있고
뭐 레저를 즐길 수 있고 하는 도시라고 하면 가장 이상적이죠. 그러면 교통 대란이 일어날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도시는 지금 일극 중심으로 가고 있죠. 서울, 경기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구의 절반이 거기에 다 몰려 있어요. 대학도 뭐 유명한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들이 거기에 다 몰려 있어. 그죠? 문제 많죠.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가 뭘 바꾼다거나 김누르 교수의 유튜브를 한번 동영상 들어가 보세요. 스탠다리즘과 엑셉션리즘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세계의 교육이 대학이 어떻게 가고 있는 건지, 우리나라가 지금 영국과 미국의 시스템을 쫓아가면서 뭐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건지, 그죠? 우리는 서울대학교를 안 가면 다 실패작인 것과 같이 느끼고 있는 이 사회가 이게 제대로 된 사회인지 완전히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1968년도에 사회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소르본노 대학 다 없애버렸어. 다 평준화, 수평이동 다 가능하게 다 만들었어요. 지금은 다 해피해 모두가. 그렇다고 해서 뭐 유럽에 있는 대학들이 뭐 누구 뭐 미국이나 영국에 있는 대학보다 못하냐? 훌륭해. 전부 다 바꿔야 합니다. 어떻든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모든 게 다 일국 중심으로 가고 있다. 그것은 국가의 균형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다 거점, 지역 거점들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도시로 발전해 가야지만이 이게 국가가 제대로 건강하게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어떻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이 가든시티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자족적인 도시, 전원도시를 확보하고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었었고 이 전원도시는 6개의 전원도시들이 모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방사형으로 포진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배치가 되어 있다. 그리고 각각의 이렇게 연결은 철도하고 고속도로를 통해서 연결되도록 되어 있었고요. 도심은 환사 방사형으로 구성이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 대한 뭐 디테일한 내용은 없는데 어떻든 여기가 좀 돼 있는데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여기에서 6개로 또 쪼개져요. 쪼개져. 그래서 요 하나가 샘플이 여기 확대된 거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에 또 다시 6개로 쪼개져서 갑니다. 그래서 이 6개에서 여기가 32,000명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32,000명이 사니까 여기에 6개의 근린 주구에 각각 5,000명씩 사는 거예요. 5,000명씩 나눠가지고 균등하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밀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균등하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5,000명씩 사니까 5, 6, 30, 3,000명이 도심에 살고, 아니, 3만 명이 도심에 살고, 도심 외곽에는 2,000명이 여기에서 근린지구에 사는데, 여기 사람들이 목적 없다고 농사도 지면서 이 도시에 필요한 먹거리들을 다 대주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일자리는 여 안에서 다 만들어서 제공한다, 도심 내에서. 굉장히 이상적인, 이론이죠. 그죠? 이상적인 이론이에요. 이 이론을 좀 더 확대하면 현재 우리 도시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제는 IT 시대에 와 있고 굳이 도시에서 사람들이 살지 않아도 되는 시대에 와 있고 오늘 일국 중심이 아닌 다국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 다시 전원 도시의 이론을 갖다가 줄기차게 주창해야 될 그런 시대에 와 있기도 합니다. 어떻든 이렇게 해서 전원 도시의 개념이 1898년도에 주창이 됐 지금으로부터 100년, 120년 전에 이 이론이 주창이 되어서 발전이 되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중에는 커다란 발전을 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지만 현 시대에 와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되생각해보고 해야 되는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심에는 각각의 공공시설, 당연히 이 도시의 중심에는 공공시설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거기에는 광장과 시청,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어딘지 가면 기본적으로 있는 게 교회, 그죠? 외국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그 다음에 학교, 그 다음에 공공시설이 어디든지 있는 게 기본이에요. 프랑스에도 가도 마찬가지고, 저기 뭐야, 독일에도 마찬가지고, 미국에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리고 우체국.
요즘 우체국이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죠. 농촌 중심지를 가보면. 여러분들 농촌에 가보면 똑같아. 농촌 중심지 가보면 거기 면사무소 있고, 우체국 있고, 학교 있고, 종교시설 있고. 그죠? 불교는 대부분 다 산에 이제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기독교, 뭐 성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회들은 전부 다 중심지에 다 모여 있다. 어떤 그 도시 배치의 기본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곽에는 항상 주거 용지가 위치하고 있고 공장과 철도, 일터와 철도 이런 것들이 철도는 교역, 무역, 이동 이런 것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농촌 지역에는 농촌과 그린벨트에는 약 2,000명이 거주하고 있었었고 그래서 시가지 인근에 바로 그 그을린 그 가든 시티에 바로 인접해 가지고 여기에 근교 농협이라든가 목축업을 해서 거기 도시에 사는 시민들에게 예, 농산물을 공급하고 또 그린벨트를 조성을 해서 산소를 공급하고 휴식처를 제공하는 그런 장소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린벨트가 전부 다 지금 외곽 부분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다음은 토니 가르니의 공업도시예요. 영어로 하면 시테 인더스트리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했을 거고, 그래서 공장 이런 것들과 같은 것들과도 연결되어 있고, 지금도 가보면은 공장이 있고, 공장 주변에 많은 시설들이 주거지들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삼성이 있으면 삼성 공장 있잖아요. 삼성 공장 주변으로 갖고 뭐 있어요? 삼성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기숙사 다 위치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회학적으로 보니까 그게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뭐가 문제냐면 삼성의 직원들이 일만이 모여 사는데 뭐 좋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집에 가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남편이 회사의 부장이면 뭐 임원이니까 뭐 위가 괜찮겠지만 밑에 하부 직원들 부인들까지 서열화돼 가지고 부인들끼리도 위계가 돼서 밑에서 무슨 일이 해야 되는지 알겠죠. 남편이 하부 부하 직원이니까 상부 직원들 모셔야 돼 부인이 또 그 상부 부인을 어? 이게 아주 주거에서 보면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기능적으로 보면 이상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사회학적으로 보면 최악이 최악. 응? 집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편안히 쉬어야 되는데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회사에서 위계와 집에 와서도 위계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어떻게 살아? 엄청난 문제가 많은 거지. 어떻든 여기에서는 사회학적 얘기는 하지는 않고 여기서 이 사회는 또 그렇게 막 우리나라처럼 위계화된 사회는 아니에요. 뭐 이렇게 너는 뭐 이분이니까 내가 존중해야 되고 뭐 우리 유교 사회처럼 이런 사회는 아니에요. 자유로 개인화된 사회, 개인의 삶이 굉장히 존중되고 있고 회사는 회사고 내 능력은 내 능력이고 이렇게 가는 사회니까 사고 자체가 많이 틀려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회사 일을 그대로 끌고 와가지고 집까지 가가지고 위기화된 사회를 만들고 있는 게 우리나라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다. 그게 크더라 문제라는 겁니다. 어떻든 그렇고 여기에서는 보면은 토니 가르니의 공업도시에서는 도시의 규모가 12.3km에다가 8.3km 그리고 도시 인구는 3만 5천 명 정도를 적정 인구로 봤어요. 주요한 도시의 특징을 보면은 여기는 공공시설이라든가 주거지역, 그다음에 병원지역, 공장지역, 기존에 있는 도심 그리고 철도시설, 초등학교, 녹지지역 이렇게 구성이 되도록 이렇게 공간이 형성이 됐고 도시가 형성이 됐고 건물이 없는 부분은 대부분 이렇게 보행자 전용의 공간으로 혹은 녹지 공간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공업도시라고 해서 공장만을 지어놓은 도시를 공업도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공장이 중심이 된 도시에서 어떻게 하면 녹지 공간과 휴식 공간을 집어넣어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쉬고 휴식하고 자연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 것이냐 하는 게 이게 시대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공업도시가 추구했던 이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의 합리주의적인 생각 그리고
공상적 사회주의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 공업도시가 만들어졌는데요. 특히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모순을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자급자족의 외향적인 도시 계획을 추구를 했었다. 우리는 이념 교육을 잘못 받아가지고 자본주의가 최고인 걸로 교육을 받고 있죠. 그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는 나쁜 걸로 교육을 받았어요. 내가 체험한 사회주의는 최고였었어요. 내가 10년 반 동안 프랑스에 머물면서 받았던 여러 가지 교육, 체험, 혜택,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진보되어 있었고 앞서 있었고 복지 최고였었고 학비도 아주 저렴하게 나 같은 외국인한테도 다 학비 체불해 줬었고 거기에 있는 교수님들 훌륭한 교수님들 정말 많으셨었고 정말 좋았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념 다 버리고 다시 정말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 사회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여기서 공업도시에서 수고했던 것은 이런 공산주의적 사회주의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자급자족의 외향적 도시계획을 만들고자 했었고 또 전체적으로는 통일된 도시 외관을 만들어서 도시 설계의 개념, 내 주변과의 조화가 가능한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것이 이 공업도시가 추구했던 도시 설계적 커다란 특징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입체적인 도시계획 측면에서 보면은 자급자족의 공동체의 개념을 산업도시계획에 적용하고자 했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난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도 방지하기 위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도시와 인접해서 도시의 기반 시설을 배치하도록 했었다. 여러분들 난개발이 뭔지 알아요? 난개발이 뭔지 모르겠죠? 아무 계획이 없이 막 지어지는 걸 난개발이라 그래요. 아무 계획 없이. 예를 들면 우리는 광주의 아파트들 다 난개발이 내가 봤을 때는. 뭐 본인들이 얘기하는 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했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한번 여러분들 이게 조선대학교의 공대가 그래도 도시를 내려다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고 또 사회과학대 위에 올라가면 저쪽에 그 전망대 있죠. 사회과학대 바로 옆에 거기서 한번 광주 한번 내려다보세요. 이 도시가 과연 아름다운 도시인지 이게 난개발된 도시인지 그 도시 외곽에 무분별하게 도시를 확장시켜 가지고 가는 거 그죠? 옛날에 농지였던 땅을 전부 다 전환시켜가지고, 대지로 전환시켜가지고, 다 아파트 단지 만들고, 그게 난개발인 거예요. 그리고 도심에서 사람들 다 빠져나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도시 재생하겠다고 하고 있고,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어요. 한쪽에서는 아파트 지으면서 개발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재생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국가의 세금은 다 거기다 쏟아붓고 있고, 이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어떻든 이게 공업도시라고 공업도시가 추구했던 것이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잠깐만요. 다음은 누꾸리 비제. 여러분들 누꾸리 비제 잘 알죠? 누꾸리 네, 비제가 누꾸리 비제가 뭐 어떤 사람이에요? 근대 건축의 아버지입니다. 누꾸리 비제가 했던 근대 건축의 5원칙이 뭐였어요? 자유로운 평면, 자유로운 파사드, 가로로 빈 창, 옥상 정원, 필로티입니다. 음, 그래. 누꾸리 비제는 나름대로 누꾸리 비제가 정규 건축 교육 과정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정규적으로 대학을 나와서 교육받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스위스 태생의 시골공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죠? 스위스에 태어나서 프랑스에서 활동을 했고, 독일에서도 활동을 했고, 그죠?
스스로 여행을 통해 가지고 많은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건축 설계사무소에서 좋은 스승들을 만나 가지고 공부를 해서 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이라든가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누크르비제가 뭘 만들었어? 아파트의 현대 아파트 시조죠, 그죠? 도미노 이론을 처음으로 제창했던 사람이고 도미노 이론이 뭐예요? 도미노 이론이 뭔지 몰라? 이제 여러분들이 배웠던 건축적인 지식을 도시로 확장을 해야 돼, 이제. 예? 도미노 이론은 있잖아. 내가 그림을 안 가져왔는데 도미노 이론을 찾아봐. 바닥과 천장 그리고 기둥, 계단, 그지? 그걸 갖다가 만들어낸 게 도미노 이론이라 그래. 별거 아니야. 콘크리트로 바닥, 천장, 기둥, 계단, 그 도미노 이론. 그걸 만들어 가지고 무한정 건물을 확장할 수 있게 만들지. 그게 아파트야. 그지? 벽체와 기둥을 그동안에는 벽체가 기둥 역할을 했지. 구조체 역할을 하면서 분리를 하지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창문도 수평창이 만들어질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벽체가 골조 역할을 해줘서 있었으니까. 창문의 크기도 사이즈가 한정될 수밖에 없었었지. 근데 이제는 골조가 스스로 설 수 있는 환경에 들어서니까는 자유로워진 거야. 그러니까 이면에 수평창이 가능했지. 수평을 띠창을 만들어낼 수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돼? 수평으로 파노라마식으로 외관을 다 볼 수 있도록 만든 게 수평창이야. 그지? 자유로운 평면 어떻게 가능했어? 골조로부터 자유로워졌었으니까. 골조는 골조대로 기둥을 따라서고 내부의 벽은 기둥 역할을 안 해도 되니까는 평면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거야. 그지? 원형으로도 만들 수 있고, 뭐 자유롭게. 자유로운 평면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옥상 정원, 옥상, 옥상 정원을 평지붕이니까 옥상 정원을 만들 수 있었지. 그리고 필로티 외에서 그냥 보기 좋으라고 누크르비즈가 필로티를 한 이유를 아는 사람. 주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주차 때문에? 그러면 요즘에 그 주차도 다 필로티 하기 위해서 필로티 했던 거네. 주차하기 위한, 아니, 그건 하나의 현상이고, 누크르비즈의 생각은 뭐였냐면은, 사회주의적인 사고, 지상의 공간은 모두가 공유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출발했어. 주차 때문에 필로티를 합친 게 아니야. 건물이 지상을 점유해버리면은, 사람들이 거기를 이용할 수가 없어. 필로티를 해놓으면 바람도 통과하고, 동물도 통과하고, 사람도 통과하고. 출발점은 거기야.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은 하나의 작은 부분일 뿐이라고. 그 이념이 어디 있어? 공유지, 공유. 지상 공간을 공유하겠다는 생각. 아무튼 누크르비제는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누크르비제가 빛나는 도시를 제창하게 되는데, 불어로는 하디앙시티라고 해요. 왜 빛나는 도시라고 했을까? 어원을 찾아보면 여러분도 공부를 하면서 용어를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어원이 어디서 왔는지를 이해를 하면은 공부하기가 쉬워. 근데 그냥 무작정 외우고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 이해가 안 되면은 공부는 그지 머릿속에 남지 않을 뿐더러 가슴으로 와닿지도 않아. 그냥 금방 잊어먹어버려.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고 나면 다 잊어먹어버려. 이 하디앙스라고 하는 빛의 도시야. 왜 빛이라고 했을까? 유럽의 도시들, 옛날에 주거의 평면의 형태들이 보면 대부분 다, 이거 그리는 거 보이니? 보여? 네, 교수님 보입니다. 이렇게 중정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작은 중정형이라고 최대의 이렇게 해서 여기 공간이 굉장히 작았어. 지금은 어느 정도 커져 있지만
나중에 기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보여주도록 할게. 공간이 적으니까 이게 5층 높이로 대부분 다 건물이 지어졌는데 여기 안에 빛이 들어오겠어 안 들어오겠어? 이 밑에 안 들어갑니다. 빛이 못 들어오지. 빛이 거의 못 들어와. 빛이 너무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 안은 어둡고 그리고 습하고 특히 유럽의 프랑스 유럽은 겨울에 비가 많이 와. 우기 습해. 그러니 얼마나 추운데 또 습한 거 다시 하니 문제가 얼마나 많겠어. 그래서 거기 사람들은 봄만 되면은 밖으로 막 나와. 이제 이게 이 봄에 지금 좀 이제 좀 지나면은 대리석에 이게 파란 빛이 이렇게 돋아나고 하면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다 나와서 카페에 앉아가지고 차 마시고 햇빛을 쫙 맞으면서 너무너무 좋아해 기뻐하고 썬팅하고 응? 그런 환경에 있었으니까 특히 기후적인 문제 영국도 비가 많이 오고 프랑스도 비가 많이 겨울에 비가 많이 와 누원이보다는 비가 많이 와 그래서 은근히 추워 엄청 추워 유학생들이 유학 가면서 가지고 가는 것도 두 가지 물품이 있어 하나는 변기밥통 하나는 전기장판 이 두 가지를 꼭 가져가는 거야 너무 추우니까 근데 여기 봐봐봐 빛이 안 들어와 그래서 누꾸르비제가 했던 것은 빛으로 가득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게 누꾸르비제의 생각이었어 그래서 누꾸르비제 빛나는 도시라고는 인구 300만을 수용하는 그런 도시를 누꾸르비제가 제안을 하게 된 거야 여기에서 보면은 기존에 있던 중정형의 빛도 안 들어 그 좁은 공간이 아닌 다 빛으로 다 할 수 있는 공간. 우리나라 아파트가 갖고 있는 장점은 빛이 사방군데서 잘 들어온다는 거. 그지? 그건 장점이야. 그건 장점이야. 근데 자기 혼자만 그리고 바깥에 대한 고려가 없어. 함께하에 대한 고려가 없어. 그래서 아무튼 누꾸르비제의 생각은 이랬었다. 빛나는 도시를 만들겠다. 빛으로 가득한 도시를 만들겠다. 어두운 빛이 통하지 않는 그런 도시가 아닌 응? 빛으로 가득해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꿈꿨던 게 누꾸르비제의 빛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산업도시의 어떤 대안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인구 밀도를 최대한 수용하면서도 빛으로 가득한 도시를 만들고자 있었고 그를 통해 가지고 도시가 갖고 있는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래서 밀도를 높여서 그게 녹지 공간을 최대한 많이 만들고 그러면서 아랫부분에 저층부에는 나무가 심겨지고 토끼가 뛰어놀고 자연이 숨쉬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 누꾸르비제의 빛나는 도시의 개념입니다. 굉장히 체계적이고 방사형의 체계를 이루면서 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직적인 팽창의 도시를 제한을 하고 고층의 타워들의 경우에는 도시의 인구 수용 능력을 갖다가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더 많은 공원을 조성해서 도시의 오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혹시 뭐 수업한 내용 중에 궁금한 점 있는 사람 없어요? 네, 그럼 여기서 끝낼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교수님 혹시 그 얘기해봐. 수업하신 수업 자료 같은 거는 올라오나요? 나 수업한 거 올려줄게. 내가 못 올렸는데, 수업한 거 다 올려줄게. 그 PPT 네, 파일도 감사합니다. 올려주고. 어.
교수님, 어, 어. 혹시 출첵은 안 하나요? 여기 들어오면 출석책. 출첵 다 돼 있는 것 같은데.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이씨. 다 나가면 돼. 내가 지금 여기 종료를 했는데 종료를 못 하고 있다.